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내용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 내용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예, 뭐 지금의 물가를 한마디로 스티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스티키 라이스 참 좋아하고 그 망고 얹어서 먹는 게 참 맛있는데 네, 물가 스티키하다는 물가는, 얘기 들을 네. 때마다 머리가 아픕니다. 2022년에 소위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그리고 23년 현재까지도 그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23년 하반기에도 잘 잡히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22년, 23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소위 위기설까지도 이놈의 물가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얼마나 더 장기화되느냐, 연장되느냐, 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23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쭉 2%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반 지점부터는 잘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대략 3%대에서 미국 물가를 기준으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금리 인상 이 긴축의 시대가 더 연장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소위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 CPI 같은 경우에도 크게 시장이 엄청나게 뭐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발표되지는 않겠네요. 네, 최근 숫자도 뭐 바닥을 찍다가 다시 반등하고 CPI뿐만 아니라 PCE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뿐만 아니라 한국 물가도 2%대를 찍었다가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고 심지어 어제 발표된 어제 그저께죠 토요일 발표된 중국 물가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0.3%를 찍었다가 소폭 반등해서 0.1%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뭐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식료품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반영되면서 그리고 기저 효과도 좀 빠지면서 23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빠진 흐름은 어쩌면 기저효과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의 정의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의 등락률이니까 2022년에 급등했었던 그 가격 대비 빠지는 흐름인 거죠. 근데 23년 중반부터는 그 기저효과가 상쇄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그 밖에 나머지 이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수들의 부작용을 주는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미국의 대량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질 임금 상승률이 안 잡히도록 만드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지난주부터 고용이 좀 여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 발표된 주간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서 이거 뭐야 고용 식었다며 하는 목소리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의 열기를 조금 식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경기 사이클을 읽을 때 후행적 변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후행적? 예. 경기 후행적이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충격이 작용되더라도 경기 충격이 있은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기업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고용을 구조조정한다든가 신규 일자리를 새롭게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당장 고용이 회복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당장 고용이 침체도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아직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다소 탄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만큼 괜찮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어떤 모습들은 4분기에 다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4분기 중후반 주로 이제 11, 12월 요 정도부터 또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든가 고용 침체의 징후도 그때쯤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 경기 침체가 부담이 돼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되지
하는 생각까지 갖기는 그 정도는 아닌 그 정도의 경기 침체. 원래부터 유인했던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경기가 악화돼야 물가가 잡히는 거지.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는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동안 유도했던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도 안 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 침체나 고용 침체의 징후는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실제로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물가도 제대로 뭔가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안 잡히고, 고용이 좀 식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확 식는 것 같지도 않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만큼의 침체도 아니고 하나 명확한 게 없네요. 자, 이 부분 좀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한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를 그 오해가 했을까요? 뭐냐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의외로 경제 위기가 경기 침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침체가 되면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근데 거군요. 너무 그 표현을 그렇게 공식화해서 말씀하시니 1시간 동안 내내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위기래.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겁니다. 경제 위기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에 있었던 거.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역성장에 있었던 거. 그런 게 경제 위기예요. IMF 외환 위기. 근데 경제 위기는 시스템적 리스크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그러나 지금의 경기 침체는 그냥 L자로 꺾여가는 흐름, 장기 침체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는 원래 이 경기 침체를 유도했는데 경기 침체 온다고 그게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한다? 논리적으로 그건 모순에 해당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설이 도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이미 찾아온 것이고,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후순위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많은 무게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9월은 무사히 지나가고 11월에는 약간은 지금 50대 50에서 45대 5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이 통화 정책의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수순을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경로를 보세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죠. 빅 스텝으로 인상하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인상하죠. 그리고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죠.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야죠. 쉬었다가 인상하죠. 쉬었다가 또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도 베이비 스텝으로 연속해서 인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다음번에 쉬고 그 다음번에 인상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쉬고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예요. 이 쉬었다가 인상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9월에 역시 금리 인상 여부를 좀 쉬었다가 결정하겠다라는 그 스탠스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해당되고, 어쩌면 지난 기준금리 인상 그 자체 5.5% 그게 최종 금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쉬었다가 한 번 더 인상하면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가, 아니면 11월 정도에 정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23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의 종료를 볼 수 있는, 시대적으로 보면 다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지점, 변곡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요즘에 또 경기 얘기하고 경제 관련한 이야기할 때 일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우리보다는 좀 나와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 근데 일본 정부는 조금 더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던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본 경기의 하반기의 전망 좀 장밋빛으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얻어 걸렸죠. 2023년 일본 경제는 얻어 걸렸다. 어떤 걸로 가장 크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경제는 원래부터 디플레이션에 처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고점 기준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22년 7월에 6.3%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보통 한 2%를 유지하다가 4%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을 제외하면. 네. 근데 일본 같은 나라도 마이너스 1%에서 대략 4%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점 기준으로는 4%대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이니까 지금은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일본이 그토록 바랬던 그 물가가 드디어 잡힌 거예요.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네. 그 물가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일본이 유도해서 나타난 거라기보다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작용으로 일본의 물가에도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소위 얻어 걸리다시피 그토록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하다가 네네. 0%의 물가를 기록하다가 그냥 2%에 안착되니 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감사한 물가가 나온 거고 네.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없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였지만 일본은 그런 게 비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장기적인 수순인가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23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IMF도 일본 경제나 주요국들을 전망할 때 23년이 일종의 반짝 고항 그런 모습이고 네. 24년 경제가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안 좋았을 때 우리 경기에 또 영향을 안 좋게 미치지는 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참 방향성 잡기 어려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신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플러스 이 시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쟁탑5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쟁탑5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